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 상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주차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11주차는 집단 발달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생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에 내용 잠깐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일단 집단은 발달 단계가 총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 주차에 걸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발달 단계가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탐색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작업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발달 단계는 오늘 배우실 생산. 그래서 이때는 이 작업 단계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토대로 돼서 가장 활발하게 어떤 생산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종결할 때쯤이 되면은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에 가게 되는데요. 이 통합 단계는 뭔가 새로운 작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그런 작업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좀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통합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산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재는 49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90페이지 아래쪽에 생산 단계라고 나와 있죠. 자, 생산 단계는 집단 발달 단계의 절정기에 해당합니다. 리더와 집단원 모두 변화를 위한 능력과 방식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집단원들은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게 집단에서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단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는 그냥 갈등을 회피하거나 내가 그냥 맞춰준다거나 속으로 참는다거나 이렇게 그 문제의 상황을 대처를 했다면, 여기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은 갈등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갈등 상황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요 생산 단계에서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탐색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가 이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뭘 하지 않더라도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집단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뭔가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책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도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서로 갈등이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관계도, 상호작용도 더 많이 주고받게 되고,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가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내가 직접 겪지 않고 간접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여러 번 이제 겪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책에는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못했는데, 이제 작업 단계와 생산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이제 이런 궁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회기 정도다라고 했을 때 탐색 단계는 1, 2회기가 해당한다고 했어요. 탐색 단계. 그러면 여기 교재에 보시면 생산 단계가 4에서 8회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작업 단계는 3에서 4회기가 될 수도 있고 2에서
3회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요거랑 다르게 작업 단계가 뭐 3에서 7회기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작업 단계에서 뭔가 작업이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 단계로까지 진입이 잘 안 되고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단계도 그래서 뭐 5에서 7회기가 8회기, 5에서 8회기가 정도 될 수도 있고 4회기 정도 생산 단계면 엄청 빨리 진입한 거예요. 이거 엄청 리더가 잘 해야 겨우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단의 특성, 뭐 집단원의 특성, 리더의 뭐 역량이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딱 명확하게 생산 단계는 몇 회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는다, 뭐 4에서 8회기라고 정해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산 단계에 맞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직 상호작용이 활발하지도 않고 응집력도 별로 안 생겼는데 4회기니까 생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나오긴 하죠.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작업 단계가 길어지고 여기서 생산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리더가 좀 더 개입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데, 뭐 리더의 역량은 당연히 리더의 경력에 따라서 다르고, 또 리더가 경험이 많고 역량이 뛰어나도 집단원의 특성이 또 워낙 소극적이다. 그러면 리더의 그 역량이 커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리더를 하는데 우리 집단이 여전히 생산 단계로 못 들어온 것 같다. 그랬을 때 너무 막 심하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 작업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해도 집단원들은 어느 정도 치유적인 혜택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집단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산 단계가 딱 회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산 단계에 갔는지 판단을 하느냐, 집단 역동과 과정을 관찰을 해서 이 정도 역동이 일어나거나 이 정도 관찰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산 단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상호작용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그리고 치료적인 요소가 활성화돼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생산 단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491쪽 그 중간 두 번째 단락 있잖아요. 거기에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집단이 생산 단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집단원들 각자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 응집력에 해당하죠. 집단에서 자신의 통제력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생겨났을 때 생산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다다음 줄에 보시면 이 단계에 집단 내에 갈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직면하여 해결함으로써 생산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를 많은 이제 집단 상담자나 집단원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고 피하고 싶을 수 있는데 갈등이 발생하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집단이 단단해지고 더 생산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산 단계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생산 단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는 집단의 치유 요인들이 골고루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이런 치유적인 작업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생산 단계인데요. 그래서 집단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탐색하고 작업하고 또 상호작용이 막 활발해지면서 강력한 집단 역동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탐색 단계나 작업 단계에서는 집단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좀 방어적인 모습이나 문제 행동들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탐색 단계나 작업 단계에서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이나 구조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 생산 단계에서는 이제 집단원들이 뭘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개입보다는 덜 구조적인 그런 개입들이 더 많이 요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집단 작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492쪽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보시면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자발적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개인 집단 작업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대하상자 9-19 보시면 생산 단계에 도달한 집단의 구성원 진술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보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여학생이가 데이트 신청하셨나요? 일주일 내내 궁금했는데.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건 응집력이 강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단원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많고 일주일 동안 그 집단원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원을 다시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93쪽의 예시도 보면 상우 씨가 지난주 저한테 하셨던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는 상우 씨 피드백에 많이 놀랐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직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 단계의 특징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여기 글상자 9-25에 6가지 특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번 보면 행동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심도 깊은 자기 탐색을 위한 치료적 개입들이 일어나고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또 집단 리더의 이제 역할이 조금 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한다. 또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갈등을 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한다. 신뢰관계와 자기개방을 토대로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내면을 드러내도 존중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가면 쓸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요게 생산 단계의 주요 특징들입니다. 약간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생산 단계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을 여기 이렇게 글상자에도 담아놨지만 크게 9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9가지 생산 단계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깊은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이제 탐색 단계에서는 신뢰관계가 낮았어요. 그리고 작업 단계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집단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자기 개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생산 단계쯤 오게 되면 깊은 신뢰관계 형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깊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집단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신뢰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개방을 하려면 저 사람이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못난 모습을 보여도 나를 막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생겨야 우리가 가면을 좀 벗은 나의 진짜 리얼한 모습을 남들에게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 깊이 치유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진짜 내 모습을 겉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드러나야 그 모습을 제대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겉으로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래서는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신뢰감으로 인해서 비판, 조롱,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뢰감은 그 494쪽 둘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신뢰감은 집단원들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신을 기꺼이 개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감이 있어야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친구들 중에 자기 이야기를 좀 곧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100%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진짜 하나도 못 하겠고 얘기를 꺼냈다가는 좀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크다. 그래서 내 얘기를 잘 꺼내지 못하고 그냥 남 얘기를 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깊은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냐? 대부분은 신뢰관계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신뢰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누구나 우리 행복하겠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사실 제가 봤을 땐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신뢰감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어느 얕은 수준의 신뢰감은 잘 형성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깊이 있는 신뢰감 형성은 대부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뢰감이 깊이 형성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단서들이 있는데 글 상자 9-26, 494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신뢰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한 모험을 시도하는지. 이 모험 시도도 신뢰감이 없이는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해보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을 모험을 시도를 하는데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단 안에서의 내가 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진솔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는지. 네 번째, 모험이 따를 만한 주제에 대해서도 기꺼이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자발적인 자기 개방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되면 신뢰감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된 거고, 이게 안 되면 아직 깊은 신뢰감은 형성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깊은 신뢰감이 형성돼서 자기 개방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러면서 응집력이 더 단단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특징은 강한 응집력 조성이에요. 강한 응집력 조성. 좀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신뢰감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이 신뢰관계,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여러 가지 것들, 개방이나
직접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한 응집력 조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강한 응집력 이것은 집단원들이 자기 개방을 솔직하게 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지금 여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직면하고 통찰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응집력이 있고 여기 소속감이 있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있어.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다 이 중요하고 좋은 활동들이죠. 생산성 있는 그런 치유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실천지향적 태도, 실행지향적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하든 개인 상담을 하든 뭔가 인지적으로 얻어가는 통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일상의 삶에서 별로 이 변화가 크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다, 변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 인지적인 수준의 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지향적, 실행지향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실천지향적인 것은 서로 모험도 막 하게끔 촉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이제 생산 단계에서 더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 지향적인 태도를 통해 건설적인 행동, 생각 이런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요 강한 응집력이 조성이 됨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게 되고 이것을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서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응집력이 강하게 형성되면 이 정서적 유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집단을 갔다 오면 뭐 짧은 건 아니지만 뭐 2박 3일짜리 뭐 20시간 이상의 집단을 몰아서 이렇게 쫙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진짜 친한 친구보다도 나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집단에서 이제 작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친한 친구보다 더 강한 유대감이 잠깐 동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 경험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끝날 때쯤 되면 엄청 서로 아쉬워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엄청 막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진짜 취약한 모습을 보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는 못 본다는 게 되게 막 안타깝고 아쉽고 또 보고 싶고 이런데 다행인 거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집단에서 좀 빠져나와서 모드 전환이 되면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했던 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을 못 봐서 큰일 나고 막 이러진 않아요. 네, 다행이죠. 만약에 집단 했는데 막 그 사람들 못 봐서 큰일이면 막 지옥도 멀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떡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친구처럼 좀 지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한 응집력이 조성이 되면 방어적인 행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그 관계가 나에게 약간은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방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친한 뭐 가까운 뭐 연인이나 배우자, 부부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뭐 남편하고 아내가 있겠죠.
그랬을 때 아내가 막 뭐라고 서운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사과 같은 걸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좀 서운했겠네. 미안해.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남편이 뭔가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에게 오히려 더 비난받을 것 같다. 이런 불안이 있고 그 얘기는 신뢰가 아직 관계에 덜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신뢰가 덜하다는 건 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둘 사이가 좋은데도 그렇다면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깊이 신뢰하기보다는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강한 응집력이 조성된 집단에서는 방어적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부터 피드백 교환 활성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